북유럽 최고의 복지국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의 자랑 유명 저널리스트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 방문 후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무시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가 한 유럽 기자의 인생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유럽에서 쌓아온 모든 믿음과 자부심이 이 작은 도시 서울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선진국들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 대체 이곳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안데르손, 스웨덴의 스포츠 저널리스트예요. 1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스포츠 시스템을 연구하고 보도해온 베테랑 기자죠. 그리고 한때는 스웨덴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었었죠. 인생은 결국 혼자 견뎌내는 싸움이다. 이 말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돕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8년 전 체조대회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의 스포츠 시스템을 취재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였어요. 모든 나라는 결국 비슷하다는 것.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파업으로 멈췄고 파리의 거리는 소매치기로 가득했으며 베이징의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도쿄에서는 완벽함의 이면에 숨겨진 극심한 스트레스를 목격했고요. 한국이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지만 결국 포장만 번지르르한 나라겠지. 인천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8년 전 체조대회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생긴 흉터였습니다.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요. 코치는 더 유망한 후배들에게 관심을 돌렸고 8년간 사귀던 남자친구 에릭은 제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팀 매니저와 약혼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었죠. 나쁜 놈. 비행기에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좌석에 앉아 승무원이 기내식 메뉴를 안내했어요. 오늘은 특별 메뉴로 비빔밥과 불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에 비빔밥을 선택했는데 기내식 트레이에 작은 참기름병과 고추장,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비빔밥은 직접 비벼 드시는 게 맛있답니다. 참기름을 먼저 뿌리시고 고추장은 취향에 맞게 넣으신 다음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첫 입을 먹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일반적인 기내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매콤한 고추장, 신선한 나물의 조화가 입안에 퍼져나갔죠. 옆자리의 독일인 사업가도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 비행기를 타면서 먹어본 기내식 중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지만 곧 표정을 감췄습니다. 단지 음식 하나로 한 나라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항을 수십 번 드나들었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 스웨덴에서는 보통 20분 이상 줄을 서야 했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2시간을 기다렸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빠를 수가. 수험을 찾는 곳으로 가니 이미 제 가방이 돌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공항철도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열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1분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도 5분에서 10분 정도 지연은 기본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쓰레기통은 넘치지 않았으며 낙서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가 지하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됐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승하차시 타는 사람보다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서 있는 젊은이들을 보며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건 뭔가 연출된 것 같아. 지하철 요금도 믿을 수 없었어요. 기본 요금이 스톡홀름의 절반 수준이었고 먼 거리를 가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환승해도 추가 요금이 없었죠.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근처 편의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유럽에도 많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음식은 신선했고 가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마치 연극 같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은 뭘까?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 답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저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은 제 취재 방식이었어요. 파리의 마르쉐에서는 바가지 요금에 분노했고, 베이징의 시장에서는 가짜 상품을 경계해야 했으며, 런던의 버로우 마켓에서는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죠. 광장시장으로 가는 길, 저는 철저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가방은 앞으로 메고 값비싼 시계는 호텔에 두고 지갑에는 소액만 넣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강렬한 냄새가 저를 맞이했어요. 튀김 냄새, 매콤한 향신료 냄새,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이런 곳을 경계했을 거예요. 하지만 묘하게도 이 냄새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중년 여성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그녀를 바라봤죠. 파리에서는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상인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성은 그저 친절하게 음식 조각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예요? 이건 시식용이에요. 맛보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제가 주저하며 떡볶이를 먹는 법을 고민하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다가와 친절하게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에 놀랐습니다. 결국 한 접시를 주문했는데 계산하려 하자 뒤에 있던 아저씨가 이미 내 것까지 계산했다고 합니다. 왜요? 저는 그냥 외국인인데. 한국에 온 손님이니까요. 다음에 스웨덴 가면 저도 잘 대접해주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고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런 친절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시장을 둘러보며 순대, 호떡, 만두 저는 하나씩 시장 음식을 맛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 가방은 여전히 안전했고 지갑도 그대로였으며 누구도 저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이건 정말 이상해.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런던에서는 버로우 마켓에서 지갑을 도둑 맞았고 파리에서는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2배의 가격을 지불했어요. 하지만 여기 광장시장에서 저는 그저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겉으로만 번지르르하다는 믿음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취재차 방문한 도시에서도 운동은 제 일상이었죠. 과거 체조선수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마시고 연인들은 산책을 하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다리마다 다른 색의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빛의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는 형형색색 조명과 함께 물줄기를 뿜어내는 환상적인 모습이었죠. 런던의 테임즈강, 파리의 센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러닝 코스는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평평하고 조명은 밝았으며 곳곳에 음수대와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총 연장 80km 이상 되는 러닝 코스가 한강을 따라 이어져 있었죠. 그야말로 러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은 정말 상쾌했어요. 한강을 따라 달리면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경험은 그 어떤 도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제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앞으로 크게 넘어졌고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어요. 으악!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고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베를린에서 넘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저 힐끗 보고 지나갔고 파리에서는 누군가 비웃기까지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한 젊은 남성이 달려와 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운동복 차림이었고 등에는 국가대표 태권도팀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119에 전화해주세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 있던 여러 명의 러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상처를 덮어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구급차가 올 거예요. 저는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치 김지훈입니다.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어요.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재킷을 적절히 접어 제 다리를 약간 높게 들어 올렸고 상처를 살펴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죠? 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누군가 다쳤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의 말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제가 알던 세상에서는 그런 당연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공원 입구 쪽을 바라보니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119 구급차가 보였어요. 이게 몇 분 만이지?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지 약 10분이 지났어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최소 25분은 기다려야 했고 런던에서는 1시간 넘게 오지 않아 결국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적도 있었죠. 많이 다치셨습니까? 구급대원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한 명은 제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다른 한 명은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체계적이었죠. 외국인이시네요. 영어 통역이 필요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구급대원이 영어로 물어본 것도 의외였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전문성이었어요. 스웨덴에서 왔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이렇게 빨리 오다니 놀랍네요. 제가 말하자 구급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0분 23초 걸렸네요. 조금 늦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보통 7-8분 이내에 도착하거든요. 구급차 안은 마치 미니 응급실 같았어요. 각종 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과 무전으로 소통하며 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특히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아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죠. 저는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체조대회에서 다쳤을 때 구급차는 25분이 지나서야 도착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우선순위 배정 문제로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그 지연이 제 선수 생활의 끝을 앞당겼죠. 유럽이 사회복지의 천국이라고 불리지만 때로는 그 시스템의 무게로 인해 속도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효율성과 인간미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의료진이 빠르게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연출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정말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도 보험이나 돈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안데르손 씨, 지금부터 검사를 시작할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요. 한 여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영 교수였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간호사는 혈압과 체온을 측정했고 의사는 상처를 살펴보았어요. 모든 것이 동시에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검사가 필요해요. 인대 손상이 의심됩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스웨덴에서 MRI 검사는 예약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엑스레이실로 이동했고 그 후 곧바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박지영 교수가 제 검사 결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인대 손상은 없어요. 단지 찰과상과 경미한 염좌입니다. 하지만 2주 정도는 심한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제 무릎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고 진단도 빨랐어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해외 여행자 보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그럼 대부분 커버될 거예요. 본인 부담금은 약 $200 정도 될 것 같네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라고요? 스웨덴에서는 무상 의료가 있어도 B급여 항목에 속하는 검사들은 훨씬 비쌌거든요. 게다가 MRI 검사는 보통 고가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이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에서 의료는 비즈니스이거나 관료적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은 냉정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뭔가 다른 가치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후 저는 택시를 타지 않고 천천히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했어요. 밤하늘 아래 한강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물결을 바라봤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돌아보니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 드실래요? 아까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물병을 받아들었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친절한 거죠? 뭘 바라는 거예요?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그게 전부예요. 믿을 수 없네요. 세상에 그런 순수한 친절은 없어요. 내 경험상으로는요.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이 묻어 있었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데르손 씨, 여기선 그런 도움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당연함은 없어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체조대회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코치와 팀 동료들, 심지어 8년 연인이었던 남자친구마저 등을 돌렸던 경험을 말했어요. 세상은 모두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죠. 아무도 진심으로 남을 돕지 않아요. 유럽이 복지 천국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시스템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죠.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서로 돕는 것만큼은 그건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서로 도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우리 DNA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권도를 배울 때부터 항상 배운 것이 있어요. 강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이죠.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8년간 쌓아올린 불신과 분노의 벽이 조금씩 균열되고 있었습니다. 저 죄송해요. 너무 무례했네요.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지훈 씨, 제가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진짜 서울을, 진짜 한국 사람들을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태권도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 체육관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클래스가 있어요. 체조 선수 출신이시니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본 것 같았어요. 2주 후 인천공항. 저는 출국장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끝까지 버티는 곳이라는 제목의 글이 띄워져 있었어요. 세계적인 스포츠 매거진에 실릴 특집 기사였습니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스포츠 시스템을 연구해왔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 솔직히 고백하자면 서울에 오기 전 나는 이 도시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아시아의 또 다른 번지르르한 도시, 겉모습만 화려한 나라, 결국은 모두 똑같다라고 생각했다. 지난 2주간 지우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태권도 국가대표 훈련장까지. 더 놀라운 건 부상당한 선수들을 위한 재활 시스템이었어요. 선수들은 부상 후에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한 케어를 받았죠. 국가와 팀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은 단순히 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을 키우는 시스템이었다. 유럽의 시스템이 승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에 가치를 둔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시스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비행기 잘 타세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우리 체육관에서 외국인 회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코치를 찾고 있어요. 체조 선수 출신으로서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 전이었다면 단호히 거절했을 제안이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제안이었어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한때 세계를 믿지 않았다.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내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너의 성공은 너의 것이지만 너의 실패 역시 너의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이 도시에서는 당신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당신의 실패 역시 우리가 함께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느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제안 고맙습니다. 스웨덴에 잠시 돌아가서 일을 정리한 후 다시 서울로 올게요. 태권도 코치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네요. 2주 후에 연락드릴게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위로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울은 넘어진 나를 끝까지 붙잡아줬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진짜 세상은 여기에 있었구나. 한 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이민자로서 말이죠. 지훈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사라. 네, 돌아왔어요. 이번엔 오래 머물 생각이에요. 서울 끝까지 버티는 이 도시에서 저도 끝까지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